자, 안녕하세요. 북소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송대 이제 사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래서 당나라 말기 때부터 이제 송나라 때까지의 사상과 그다음 그 조공 책봉 관계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316페이지, 아니 318페이지 펴보세요. 자, 3번 보면 다음은 이제 중국의 송대와 관련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북방의 이민족 국가들에 대해서 군사적 우위를 확립하지 못한 송정부는 그들과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래서 하위 사상에 입각한 정통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 체면을 손상당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하북 지방을 상실하여 남송을 설립하게 이뤘다 이렇게 했는데, 자, 하위 사상에 입각한 정통적인 국제 질서가 무엇이냐라고 했죠. 이거는 조공채권 관계죠. 자, 조공채권 관계인데 중국은 예전부터 자신들 중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중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민족들을 다 오랑캐로 취급했죠. 그래서 북쪽의 오랑캐를 북적, 동쪽의 오랑캐를 동이, 서쪽의 오랑캐를 서융, 남쪽의 오랑캐를 남만 이렇게 이제 취급하고 우리는 이 동이족에 속하죠. 그래서 이 중하의 항진 천자는 하늘의 명을 받고 중하와 그 주변 지역을 이제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하 지역은 천자가 직접 통치하고 나머지는 천자로부터 채권을 받은 그런 오랑캐 수장들이 통치를 하는 그런 거, 그 국제관계를 조공채권 관계라는데, 그래서 해마다 이제 오랑캐 수장들은 조공을 바치고 그 대신에 천자가 하늘의 명을 받아서 얘네들 책봉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죠. 자, 이 조공책봉 관계는 언제 확립됐냐면 한 무제 때 확립됐죠. 원래는 이제 중국 국내 준하 왕과 그다음에 그 주변의 제국 간의 관계가 확대돼서 항무제 때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 질서 관계로 확대돼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것들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고요. 자, 비읍에 들어갈 인물서 도통 개념을 제기하여 송대 신유학의 성우적 역할을 한 사람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비읍번을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당나라 때 들어오면서 사상적으로 유교가 불교와 도교를 압도하여 다시 지배적 위치를 이제 확립하는데, 이전까지는 이제 유교가 단순히 학문을 위한 공부보다는 주로 과거 시험 과목으로 전락을 했고, 학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지식인은 불교와 도교를 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사의 난 이후에 이 불교와 도교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안사의 난을 겪고 나서 불교와 도교가 그 당시 사회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유교가 이제 새로운 이제 반성 차원에서 불교와 도교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반성 차원에서 불교와 도교 요소를 또 수용하면서 새로운 유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당나라 말기 때부터. 그래서 이때 당나라 말기 때 신유학의 선구주자가 됐던 사람이 한유와 유종원이거든요. 이 당말에 송대 신유학의 어떤 선구적인 존재가 그 등장했던 사람이 한유하고 유종원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때 이제 그 도통론 단말 때 도통론을 세웠던 사람은 한유와 관련 사람, 한유. 그래서 한유는 불교와 도교를 성행하여 성행에 대해서 유교 종립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면서 이들을 배척해 유교의 정통성을 재확립하겠다. 그래서 세우는 것이 도통이라는 개념이야. 도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비번에 들어갈 한유나님의 도통론을 제시를 했죠. 도의 흐름이 어떻게 이렇게 갈 것인가 난 논인데, 이게 도통론이에요. 그래서 도통은 도학을 전달하는 계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제 도학이 전달됐는가, 그러니까 유교의 정통이 어떻게 전달됐는가, 이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먼저 아이고, 순, 무, 항에 나오죠. 무항 이렇게 있는데, 상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우항은 하를 세웠던 나라고 상은 은, 무항은 주를 세우는 거죠. 보통 중국 애들은 하, 은주 3대를 되게 이상적인 사회로 보고 있잖아요.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주공이 있고
그다음에 공작, 맹작 이렇게 이제 유교의 도통이 이제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통론인데 자,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맹자 이후의 사후에는 유교의 도통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유교의 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홍고학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홍고학은 이건 진짜 유학이 아니야. 그래서 유교의 도가 맹자 이후 끊어졌다는 거야. 예. 그래서 다시 유교의 도를 살려야 된다. 이게 이제 한유가 주장을 했던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도의 흐름은 유교에 있고 불교와 도교는 도의 흐름이 없다. 이런 것도 같이 주장하죠. 자, 이 한유의 도통론은 나중에 송나라 시대 때, 북송 시대 때죠. 북송 시대 때 정의 정호 형제의 도통론과 또 연결돼요. 예.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유교의 도통론은 무왕 이후, 무왕이 아니라 맹자 이후 끊어지고 그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당 유학이 홍구학은 진정한 유학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유학을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도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통관념. 그래서 이 도통관념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유학인 송대 신유학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도통에서 핵심 내용은 첫 번째는 홍과학적 유학을 부정했다. 두 번째로는 유교만 도가 있고 불교와 그다음에 도교는 도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송대의 성리학적인 어떤 신유학을 나타나는데 큰 이바지를 냈다. 그래서 성리학은 이렇게 끊어진 맥락 있죠. 끊어진 도통을 그대로 잇는 거죠. 네, 맹자는. 그래서 맹자의 어떤 도통을 이어서 성리학이 탄생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리학의 많은 그 논리들 이런 것들은 다 맹자와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단이라는 그 개념도 있죠. 이런 것들은 이의 개념과 연결돼 갖고 사단 이렇게 있고 이런 개념도 이렇게 연결됐다. 이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3번 문제 볼게요. 당중기 이후에 널리 확산되었고 성리학 성립에 영향을 끼친 불교 종파스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선종이죠. 선종. 선종은 기독에 보면 위진남북조 시대 때 달마대사가 이제 와가지고 전파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원래는 인도 불교 중에 한 종파죠. 근데 이 선종이 널리 확산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건 중국이야. 이 선종이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말이나 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자선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깨우치면서 이제 뭐냐면 불심을 통해서 성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의 말과 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그 불성을 깨달음으로써 이 부처가 되는 종파야. 그러니까 선종은 말이나 글을 벌려 쓰지 않아. 쓰더라도 몇 가지만 딱딱해서 그 몇 문장으로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종 자체가 상당히 중국인들의 어떤 구미에 딱 맞아떨어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적 국가잖아요. 말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단음절이죠.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이런 것들이 선종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주요 그 불교 종파는 이 선종이었어요. 선종. 그래서 그 당시 사대부들도 이 선종을 많이 받아들이고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식인들도. 그래서 이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성리학이 탄생된 어떤 배경이 됐다. 그래서 선종의 이해 기반화돼서 성리학이 탄생하게 되는데 선종에는 이런 게 있어요. 본체체와 작용의 용이라는 개념이 있어. 체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체용. 그러니까 체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이가 나왔고 용에서 기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와 기가 많이 실려 있는 그 유교 경전이 사서죠. 사서.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요 사서를 그 당시 이제 성리학에서 강조했고 주자는 이제 여기에다 주를 붙였죠. 사서 집주. 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리학을 받아들이려면 일단 선종을 기본적으로 마스터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우리나라인지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성리학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선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나서 성리학을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다음에 4-4번 문제 볼게요. 시에서 논의되는 우주론과 존재론의 핵심적인 개념은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시를 보면
주돈이 이래의 송대 철학자는 우주의 만물의 이치와 인간 사회 문제를 이론적으로 일관되게 설명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본체론적인 개념, 핵심적인 개념 두 개를 쓰시오. 있는데 이건 이와 기죠. 아까 말한 이와 기. 그래서 이제 주돈이부터 해가지고 기 이론론, 그 다음에 이 이론론, 정의 정원제 이 이론론, 주돈이가 아니다. 제가 말 잘못했네. 주돈이는 태국 도설이죠. 그 다음에 정오 전에 장제 이론론 있고, 그 다음에 정오 정의 형제의 이 이론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론적 바탕으로 해가지고 남성 시대 때 주의가 이기 이론론을 이제 제기하죠. 이기 이론론. 그래서 완성한 게 주제학이죠. 그래서 성리학은 큰 범위고요. 주제학은 그 성리학의 여러 갈래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명나라 때나 그 우리나라가 이 주제학을 간학화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성리학이 꼭 주제학이 된 거야. 성리학이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제학이 부각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주제학, 성리학 이렇게 이제 등식화 시켜서 이해를 하게 되죠. 자, 하여튼 이와 기고, 이와 기는 앞에서 얘기한 본체와 작용의 용에서 나왔다. 선종이라는 개념 속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와 기를 강조하는 것이 사서다.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사서보다는 오경보다는 요 사서를 더 중요시 여긴다. 이런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을 문제 풀어보죠. 자, 다음은 8세기 세계 문화권 형성과 문물 규정된 기술이다. 공사 문제인데 문제가 쉬워요. 어떤 분이 공사가 뭐 하는 과목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이 공사는 13년 전까지 이제 14년까지 이제 있었던 과목이에요. 그래서 취지는 융합형에 맞게 일사지리 그 역사를 같이 통합해서 가르친다 해가지고 문제 따로 뽑았거든요. 이 공사 과목을. 그래서 13년까지 뽑았고 그 후에는 안 뽑았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한때는 이 공사가 상당히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04년도에 그때 합격을 했는데 그때 역사에서 25명 뽑고요. 경기도 기준에서 공사가 120명인가 뽑았어. 그때. 그래서 역사를 전공했던 분들이 이 역사는 포기해버리고 공사도 이렇게 넘어가고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꿋꿋하게 역사를 이제 계속 보고 그때 이제 25명 뽑을 때 합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북수영 카페가 좀 커졌어. 원래는 역사과 카페였어요, 이 카페가. 근데 이 공사도 다 전환하니까 공사 역사 카페를 같이 하다가 여기 일사과 지휘과 자료를 좀 올려놓았더니 일사과 지휘과 분들 같이 들어온 게 된 거야. 그래서 역사과가 2003년부터 일사 지리 역사 이렇게 통합된 사회과 카페가 바뀌게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뭐 전국 통일했죠, 그때.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사라는 과목이 국소년 사회과 카페의 어떤 기반이 됐던 그 과목 중에 하나였어. 만약 공사가 없었으면 지금 일사 지리 역사는 각기 따로따로 이제 카페 만들어가고 하는데 하여튼 자, 문제 풀어볼게요. 8세기 세계는 문화권이 정립된 시기로 맞이했다. 자, 이게 8세기 때 세계는 문화권이 정립된 시기를 맞이했다 했는데 우리 쪽의 문화권은 동아시아 문화권이죠. 이때 동아시아 문화권이 8세기 정도에 형성이 됐어. 당연히 문화는 중심 문화는 당나라죠. 그래서 당나라 때 우리가 알다시피 한자, 율령, 그다음에 불교. 이때 불교는 중국화된 불교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자, 율령, 불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한자, 율령, 불교, 유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유교 문화권, 동서아시아는 이슬람 문화권, 그리고 유럽에서는 기독교 문화권이 형성됐는데 각각의 문화권의 중심 도시가 있죠.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은 그 당시 8세기 때 장안이고요. 그다음에 서아시아 그 당시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는 바그다드, 아바스 왕조 때죠. 그다음 유럽의 기독교 문화권의 중심 도시는 뭐냐면 콘스탄티노플이 중심 도시였죠. 그래서 거기 그 세계 양도시가 약 100만 정도 됐어요. 100만 거대 도시였죠. 자, 이에 따라 각 문화권의 중핵이 되는 정치 세력이 번성했다. 각 문화권의 중핵이 되는 정치 세력이 번성했고 기역의 수도, 기역은 어디게 당나라죠, 당.
당의 수도 장안은 외국 사실 및 사절 및 유학생 그리고 이란인과 아랍인 등 상인들이 왕래한 국제도시로 번성했다. 그리고 아바스 왕조 수도는 바그다드도 상업과 수공업을 발달하면서 중국의 도자기와 건축물, 인도의 향신료, 유럽의 모피 등이 유통되는 국제도시가 되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의 양대륙의 중간에 활동한 이스라엘 상인은 탈라스 전투,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탈라스 전투에서 사로잡힌 이 포로에게서 배운 뭘 익혔죠? 재리술. 예. 그래서 이 재리술을 이제 익혀서 이게 바그다드를 거쳐서 카이로 거쳐서 북아프리카를 돌아서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서 유럽까지도 전달해줬죠.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기역의 문화적 특징을 쓰라. 기역은 당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쓰라고 하는데 이거 교과서적인 내용에서 쓰시면 돼요. 귀족적이며 그리고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네. 그러면 이 나라가 문화가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배경을 쓰시오. 자, 귀족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대 문화의 담당자가 누구야? 귀족이죠. 남북주의로 귀족이 문화를 담당했잖아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것은 당나라의 무슨 정책 때문에? 개방적인 정책 때문에. 그래서 개방적인 정책 때문에 동서 문화가 교류가 많았다. 활발해졌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반대로 그럼 송나라 때 문화의 특징이 뭘까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송나라는 서민적이죠. 당은 귀족적인데 송은 서민적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송나라는 이제 상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됐기 때문에 돈을 누가 많이 갖고 있어요? 서민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민적이고 그다음 외부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적이 아니라 이제 꽁꽁 닫았죠. 국수적이야. 이걸 볼 수 있는 게 성리학이 이제 이런 문화 중에 하나죠. 국수적인 어떤 문화에. 그래서 이 문화적 특징을 당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기억을 해주시고 반대로 송나라의 문화적 특징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냥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 보면 니은이 발명한 시대의 대표적인 역사책. 니은이 뭐야? 제리술인데 제리술은 한나라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거는 채륜이라는 사람이 그 후한 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채륜이. 그래서 이제 채륜이 이제 여러 번에 이제 뭐냐면 끝에 실험 끝에 석륜시대에 그렇게 종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헝겊이나 어막, 나무 껍질 같은 걸 모아서 물에 풀어 구슬에 얇게 눌려서 개량된 그 종인데 그 후에 계속 개량된 후에 훨씬 부드러운 종이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종이를 만든 채륜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연구 성과에 보면 채륜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신동기에서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채륜 이전에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 이제 채륜이 이걸 좀 더 개량해서 오늘날 그 종이의 원형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뭐 교과서 쪽은 이제 보면 채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때 발명된 시대의 대표 역사책 이게 전한이 아니라 후한이죠. 후한의 대표적인 역사책이 뭘까요? 예, 이거는 한서죠. 한서. 방고죠. 그래서 그 저자 한서 방고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역사책에 가면 이건 좀 약간 해석이 어렵다서 물론 방고가 쓴 한서가 유명하긴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거죠. 어떤 사람이 후한 시대 때 나머지 보니까 이런 책도 있다 역사책도 있다고 해서 주장해 보면 이것도 대표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그래 이건 해석 여지가 좀 있는 거야. 물론 좀 그래서 좀 확실하게 좀 약간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서를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교과서적인 내용에 보면 이건 광고의 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은 이제 공육육 문제인데 앞에 이게 공사 문제예요. 이거 공사 문제고 비슷한 문제가 전공에서 나와요.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공사 그때 문제를 맡던 역사 교수님이나 여기 전공에서 맡았던 역사 교수님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만들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요걸 떼가지고 요거 만든 게 요거 좀 만들고 여기다 좀 약간 더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만든 것 같아. 딱 보니까. 예. 자, 5번을 보면요. 다음은 송대사에 대한 글이다. 그래서 가에서 말하는 송대 문화의 특징을 두 가지 쓰고 나와 다의 내용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하고 문화가 좀 비슷하죠. 4번 문제하고 4번 문제에다가 당나라 문화와 또 대비해서 송나라 문화 딱 쓰고 그리고 왕한석의 이제 신법 관련된 내용을 또 붙여 쓰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만든 것 같은데 자 보면 당황조에서 송황조 이행하면서
중국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통에서는 전호제를 바탕으로 한 대토지 소유제가 시행되었으며 군주 독재의 관료 국가체제가 취하고 문주주의가 확립되었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농업생산의 증대, 상공업과 화폐의 발달, 도시생활 향상이 현저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상업혁명이라고 하죠. 상업혁명. 그러니까 농업혁명도 일어났고 이걸 바탕으로 상업혁명도 같이 일어났어. 홍대. 그래서 이걸 당송병역이라고 관련돼 있죠. 당송병역. 당나라, 송나라, 당 말기부터 송나라 때까지 큰 사회적 변화는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시대 구분 논쟁에서 경도학파, 동경학파 이렇게 지네끼리 싸우잖아요. 일본에서는 여기를 되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중국에서 명말 총총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일본은 이게 당송 병역 관련된 문제를 되게 강조해. 요 시기를. 그래서 문화와 예술 면에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 당의 국제적 기족적인 문화와 다른 특징이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꾸로 보시면 되죠. 당나라는 국제진대에서 여기는 국수적이고 기족적인 데서 서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거란족의 침입 등으로 송은 그 대응에 고심했으며 왕왕성의 시법도 그 대응 가운데 하나였다. 그래서 왕왕성의 시법은 크게 부국책과 강병책 이렇게 나누는데 부국책으로는 청록법, 시역법, 군수법이 시행되고 강병책은 보가법, 봉화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왕왕성의 시법 내용 되게 중요하죠. 요거 뒤에도 이제 그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는데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에서 말하는 송대문의 특징을 이제인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국수적이고 그 다음에 서민적이다. 국수적인 걸 이제 좀 민족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이 민족적인 의미보다는 국수적인 말이 맞는 게 좀 폐쇄적이야. 폐쇄적. 뭔가 이제 상처받는 자존심의 스크래치 강하다 보니까 일종의 뭔가 외부에 대한 폐쇄적 성격으로 나타나게 되고 성리학점 정신 승리를 되게 강조하고 정통력을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게 되죠. 그다음에 나의 청마법인데 청마법은 뭐냐면 농민 구제책이야. 중소농민 구제책. 그래서 봄에 정부에서 농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추수 때 낮은 이자로 돌려받는 방법인데 이 청마법을 보면 우리는 한국제도하고 비슷한 거야. 한국제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중소농민들 보호해주고 하기 위한 거고 군수법이라는 것은 재정 수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한 물자를 직접 구입하고 처분하고 상인들의 중간 폭리를 배제하는 거야. 그리고 물가를 이제 통제하고 대상에서 억압하는 그런 정책인데,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여기 공납 제도의 합리화가 첫 번째고요. 이건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재정을 뭐냐면 개선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물가 조정도 같이 한다. 그래서 다중 다목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냥 한나라 때 군수법하고 비슷해요. 한나라 때 군수법이 있었잖아요. 재정 개선하고 물가 조정. 근데 이 공납제도 합리화 부분은 한나라의 어떤 군수법과 다른 부분이에요. 자, 이걸 좀 설명하면 그 당시 이 공납제도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공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지방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 제도가 있었죠. 이것도 중국에 있었어. 중국의 송나라 정부는 각 지방의 공납물들을 받았는데 문제는 예전에는 이 공납물을 대납을 했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대상인들이 끼어가지고 이 공납물을 이제 갖다 바치면 여기서 약간 수수료를 떼어먹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 대상인들이 너무 많이 떼어먹어. 갖다 바칠 때. 대납할 때. 거기다가 이제 그 정부가 또 그 공납물 중에 필요 없는 물자들을 처분해 갖고 이제 했는데 그 처분을 누가 맡았냐면 그 당시 대상인들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또 대상인들이 값싸게 비싸게 처분하고 돈은 처분한 만큼의 돈을 주지 않고 약간의 돈만 갖다 주죠. 그래서 그 사이에 막대한 차익을 뭐냐면 중간 폭리를 하고 그래서 정부가 직접 뭐냐면 이렇게 공납을 걷고 공납물의 잉여 공납물 처리하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 갖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 관리들의 어떤 중간에 이제 상인들의 어떤 그 폭리를 배제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각 지역 간의 물자를 조절하면서 물가 조정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납제도의 합리화. 그래서 대상인을 배제하고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물건을 징수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다시 갖다 팔고 이러면서 재정을 개선하면서 물가 조절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여기에서 살펴볼 듯이 이런 청로법, 시역법, 군수법 이런 것들이 종전의 대상인들의 했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해 주는 거군요. 좀 약간 느낌이 뭐예요? 법가적인 정책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대에 입각했는데 주대는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개혁을 할 때 모두 주대라는 것들이 NSG로 막 쳐져가지고 같이 해요. 그래서 주대가 이제 근본이 됐다. 주대는 유교 경전이지만 그 안에 법가적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정책들 하니까 당연히 관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관료들이 대부분 대상인 집안 출신들이구나. 자기가 또 다른 사람 시켜갖고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잡을 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구법당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얘네들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6번을 볼게요. 6번은 이제 송나라의 대외정책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기읍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송태조는 절도사의 병권, 재정권, 민정권을 해소하고 군대 지휘관과 지방장관을 모두 문관으로 임명하여 황제 권력을 강화시켰다. 자, 이런 송태조의 정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라고요? 문치주의라고 하죠. 문가인 황제에게 권력을 군사권이나 이런 것들 다 집중시키는 거야.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문치주의를 하다 보니까 군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송나라는 당나라보다 군대는 되게 많아요. 군대는 수는 되게 많아. 근데 문제는 이 송나라 군대가 약체야, 약체.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지휘 통솔 관계도 명확하지 않고 분산되다 보니까 되게 비능률적인 그 군대예요.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고 예전에 이제 절도사들이 이제 쿠데타 일으킨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권한을 다 분산시켜 놨어. 작전권이나 지휘권 다 분산하다 보니까 이 황제권은 이제 황제 입장으로 통제하기는 편한데 되게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군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민족하고 싸우면 매번 깨져. 매번. 그러면 그때 가서 뭐냐 돈을 주고 평안을 사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황제 권력 강화, 그러니까 송태조의 황제 권력 강화를 이제 보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내용을 이제 연결시켜 보면 기획을 위해 지방 분권적 성격의 행중서성을 폐지하고 황제 직속에 토정사사를 설치했다. 요거는 아니죠. 시대가 달라. 이거는 명나라 때야. 명나라 때 홍무제의 정책이죠. 홍무제도 요 송태조의 정책을 이어받긴 했어요. 송태조가 이제 중앙 권력, 지방 권력을 다 분산시키고 견제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 내서 황제권을 강화시켜 놨거든요. 마찬가지 이 사람도 지방이나 중앙을 다 권력을 분산시켜. 그래서 한 기관이나 한 사람이 같이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들 서로 견제시키고 중앙에서 뭐냐면 황제가 통제하는 시스템이야. 마찬가지로 이제 원나라 때는 행준성이 총괄하는 기관이었죠. 총괄 기능 없애버려. 그리고 황제 직속에 포정사설을 둬서 뭐냐면 했다. 그 외에도 이제 이건 행정만 난다고 군사기구와 감찰기구 또 분리시키죠. 자, 하여튼 이거 홍무제 때 얘기고.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다음 태종은 연운 16주를 회복하게. 연운 16주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후한 때 뺏겼잖아요. 석경당이 나라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지는 과정에서 그 건한의 어떤 도움을 받는데 이때 건한한테 넘어간 지역이 연운 16주야. 오늘날 북경 그 일대죠. 회복하기 위해서 건한에 대한 적극적 공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1004년에 건한의 성종이 대권 남진하여 송해 전연의 맹을 맺자. 이거 자체가 그 문제가 나왔죠. 이거 뒤에 나와요. 전형의 매. 자, 그리고 1938년 서하의 이윤호가 독립을 선언하여 송과 대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는데 권한의 성종 관련된 정책을 좀 볼게요. 자, 성종은 불교를 통해서 한족 문화를 대응하면서 권한 고유의 신앙을 발전시켜서 도움했다. 네, 맞죠? 권한은 이제 외래 종교의 불교를 통해서 중국 문화를 대응하고 권한족의 민족의 우위성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불교 문화 확산으로 해서 권한의 고유한 정신과 문화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자, 하여튼 그 당시 권한은 상당히 불교를 보호해줬고 불교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어. 이민족 왕조 치고는. 그래갖고 이제 불교의 수준이 높았던 걸 볼 수 있는 게 그 대경장, 어, 대장경 같은 걸 만든 대장경. 네, 대경장이 아니라 대장경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장경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불교 교리 수준이 높을 때만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건원의 대장경은 우리나라 그 뭐냐면 속장경 있죠. 속장경. 속장경이 아니고 이제 교장이라고 하는 거에 큰 영향을 주죠. 이천의 교장 제작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계속 읽어볼게요. 송은 7년간 송우전 끝에 1044년 서화 하약을 내렸다. 예. 그래서 서화가 군대가 2, 3만밖에 안 되고 송나라가 100만 명이 넘는데 매번 전쟁할 때마다 이제 서한테 깨지는 거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군대도 훈련도 제대로 안 됐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휘권 통수권이 분열돼 있다 보니까 비능률적 운영돼. 그래서 맨날 서한테 깨져. 그래서 결국에는 서화도 이제 조그만 나라고 또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끄면 클수록 뭐냐면 자기들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뭐냐 한 발 물러나서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서화 같은 경우는 이원호가 칭제 건원을 했어요. 칭제 건원이라는 것은 황제를 친하고 연호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폐지하고요. 대신에 이제 송으로부터 신하로 들어가서 이제 매년 세패를 받아먹죠. 그래서 서한은 신뢰를 챙기게 돼. 그래서 송은 매년 세패로서 은 5만 냥, 비단 13만 필, 차 2만 근을 지급하고 국경의 무역장을 개선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로써 이제 송은 다시 평화를 회복했지만 오랜 전쟁 후 국가 재정이 고갈되면서 군사의 취약성만 노출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관료수의 증가로 재정의 압박이 심해졌고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료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군대도 많았고 그리고 얘들한테 월급을 많이 줬어. 그러다 보니까 재정 압박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토지 수요의 불균형과 구세 부담의 증가로 농민 생활이 더 궁금해졌다. 또한 국가의 전매제도와 대상인들 독과점 강화 자, 대상의 독과점 강화에서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그 당시 범법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시역법이죠. 시역법. 그래서 여기 4번은 시역법 관련된 내용이에요. 시역법. 그러니까 시역법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시역문화는 이런 이제 관점을 설치해서 물가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대상인의 독과점을 강화를 막고 중소상인들 구제하기 위해 실시한 법이 시역법이야. 시역법.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시장 가격 안정과 원활한 상품 유통 이것도 그 시역무의 역할 중에 하나죠. 이 시역무 역할. 자, 그리고 중소상인의 규제 이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왕왕석은 신법을 이제 그 추진했지만 신법을 둘러싸 당쟁이 나죠. 구법당, 신법당 이렇게 단쟁이 격화되고 사회 모순이 심화되면서 각지의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때 북송 말기 때 무슨 반란이 나냐면 시종 때. 이 시종이 상당히 무능한 황제예요. 그래서 예술이나 뭐 이런 것에 뛰어나지 못하는데 정치는 영 관심 없고 무능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일어났던 게 농민 반란이 박람회 난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호지에 이제 그 소재가 된 송강의 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송강의 난이 이제 나중에 수호전에 소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박람회 난, 송강의 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박람회 난 같은 걸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 군대를 이 농민 반란에 그 빼다 보니까 원래는 권한 그 금나라하고 같이 손을 잡고 권한을 치기로 약속했는데 권한 군대만 출동을 하고 이 송나라 군대는 요 반란들 진압하는데 정신이 없어갖고 뭐냐면 진압을 출동 못했죠. 연합작전이 안 됐어요. 결국에는 연후 16주 대부분을 요 뭐냐면 금나라가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금나라가 몇 개 줄 떼주고는 너희들 약속 제대로 안 지켰으니까 우리 신문 이제 너네들 연후 16주 차지하고 몇 개를 떼줬으니까 돈을 내라.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요 나라한테 바쳤던 돈을 금나라한테 갖다 바쳐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 방송병역기와 관련된 거야. 앞에 얘기한 방송병역기, 당 말에서 홍나 때까지 사회경제적 변화 등이 일어났다고 했죠. 이거는 1번 학기에서 되게 강조되는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근데 당송병역은 동기에는 되게 많이 적어놨거든요. 강자중국사.
근데 막상 시험 문제 보면 7번하고 8번 문제밖에 없어. 관련된 문제가. 한번 볼게요. 자, 귀족 정치가 사라지고 문신 관료 체제가 등장했다. 맞죠? 사대부를 중심으로 문신 관료 체제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토지 소유자로서 형세의 등장과 그 다음에 전허계층의 출현이 있었다. 그래서 형세호는 당나라 중기 때 형성된 계층으로 지방에 거주한 중소지주층이죠. 그래서 강무할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하급 하급 관료 진출했다가 5대 십국 시대 때는 절도사와 결탁해서 그들의 행정신문을 담당했어요. 송나라 때는 그들의 경제적 배경으로 과거에 응시해서 사대부 계층이 나오는 바탕이 되는 계급이 되죠. 그래서 이 형세후 계층 속에 사대부 계층들이 등장해요. 이들은 과거에 응시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호계층이 등장해요. 그래서 지주전호제가 발달하면서 전호계층들이 이제 확대돼 나가는데 전호의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제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호를 일종의 농노로 보는 계층이 있어요. 농노. 이거는 이제 동경학파야. 이 때문에 농노보기 때문에 송나라를 몰려보는 거야. 장원 전호제 이렇게 이것을 그 유럽의 중세사에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세도 보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전후계층 자유민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 경제적 자유민. 그러니까 경제적 관계에서는 이렇게 계약 관계지만 나머지 관계는 다 자유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이거는 동경학파가 아니라 경도학파죠. 경도학파.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 볼 때는 이 송나라는 근세가 아니라 중세가 아니라 근세야 근세. 근세라는 개념은 근대와 중세의 중간 개념이죠.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근세라고 하잖아요. 여기 근대의 근자와 중세의 세자를 따서 근세라고 하죠. 예. 자, 하여튼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병제가 후퇴되고 병농일치제에 의한 부병제가 등장했다. 아니죠. 부병제가 해체되고 모병제가 도입되죠. 당나라 중후기 때부터. 그래서 송나라 때 군대는 모병제야. 진병제 아니야. 송나라는. 다 군대를 뽑아가지고 돈을 주고 고용한 군대들이야. 근데 그 수가 적은 게 아니라 거의 100만 명인데요. 100만 명이니까 그 많은 군대를 유지하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군대 자체가 비능률측이야. 맨날 싸우면 맨날 깨져.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됐다. 거꾸로 된게 아니라 잠깐,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병제가 후퇴되고 병력일치제 부병제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부병제가 패퇴하고 모병제로 이렇게 대체를 한 거죠. 거꾸로 됐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이 뭐냐면 거리가 먼 거니까 3번이 되겠죠. 자, 불교와 도교를 대신해서 유교가 사상계의 주류로 다시 등장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불교와 도교는 그 당나라 때는 사상을 지배했어요. 왜냐하면 유교는 딱딱하고 재미가 없거든. 철학적인 내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교는 그 과거 시험 때만 보는 거 학문이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불교와 도교죠.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안사해나를 거쳐서 이제 당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불교와 도교에 대한 어떤 비판이 등장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당 말에서 이제 이렇게 송으로 넘어가면서 유교가 새롭게 다시 부각이 되죠. 이때 부각된 유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유교가 아니라 신유교라고 하죠. 신유교. 성리학, 그다음 이학, 이를 강조하는 이학. 이렇게 불려지고 이걸 이제 뭐냐면 정리한 사람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남성 시대 주의라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형을 주자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자, 그다음 8번을 보죠. 8번. 자, 송대의 사회 경제적 사실을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인분을 이용한 시위법 및 이양법, 이모작, 이기작 등의 실시도 농업 생산을 발전을 했다. 이렇게 있는데, 인분이라는 건 사람 똥이죠. 축번, 짐승의 똥보다 이 사람의 똥이 훨씬 거는 가치가 높다고 해요. 시비효과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양법이 이제 있는데, 이양법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중국 역사상 이게 갑자기 왜 그래? 이게 버그가 많이 일어나요, 버그가. 이게 진짜. 자, 이항법은 당나라 중기 때부터, 뭐냐면 강남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형성된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당나라 중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형성됐던 건데,
이 이항법은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널리 확산된 것이 송나라 때야. 송나라 때. 예. 그래서 송나라 때 이항법이 이제 했고 이항법이 같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 게 이모작이야. 이항법과 이모작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기작이라는 것은 뭐냐? 이모작이라는 것은 다른 작물을 두 번 농사를 짓는 건데 요거는 1년에 같은 작물을 두 번 농사 짓는 것은 이기작이야. 예. 이 이기작은 기록에 보면 남송시대 때 일부 지역에서 등장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실시는 맞아. 근데 이게 일반화된 건 언제 때냐면 명나라 때야. 명나라 때 이기작이 있고 명나라 때 가서는 명청 가서는 이제 이기작은 당연히 일반화됐고 어떤 지역에는 상기작까지 나오죠. 상기작. 아마 제 생각에는 강동이나 강서 같이 저쪽 베트남하고 가까운 그 지역인데 지역 같은데 그런 지역을 상기작도 한다. 1년에 3번 농사죠. 3번 농사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기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송나라 시대 때 품종기에 따라서 조도와 만도 같은 것들이 재배되거든요. 조도는 빨리 있는 법인데 이 조도 중에 대표 중에 참파법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베트남에서 건너온 참파교 때문에 이기작이 가능한 것도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 네,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요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지방의 세력 기반을 가진 신흥 지휘층인 황새우가 박원을 통해서 사대부 사회도 형성됐다. 맞죠? 그 다음 부조 민 부세적인 영역을 폐지, 전조의 경감을 요구하는 항조운동이 일전일주제에 입각해서 일전양주제에 입각해서 확립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일전양주제가 확립된 거는, 여기 확립이라고 했잖아요. 확립한 건 성나라 때가 아니라 명청 때야. 일전양주제가 뭐냐? 한 가지 주인에 양쪽의 주인이 있다는 거야. 한 가지 그 주인이 아니라 한 가지 토지에 양쪽에 두 가지 주인이 있다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말로는 소유권하고 경작권이 있죠. 그래서 주권은 이제 여기 권리는 소유권과 경작권이죠. 주는 갖고 한 가지 토지 안에 두 가지 권리 주가 있다. 일전양주제라고 이제 부르죠. 자, 이거는 송나라 때 형성돼서 명나라 때, 명총 때 확립된 거야. 확립된 시기는 명총 때고 송나라 때는 그냥 시작의 시점이야. 형성 시점이야. 예. 그래서 이게 틀렸다. 예, 확립이 아니라 형성되기 시작했다 맞는데 확립되었다는 것은 명청시대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양세 부담의 능력에 따라 주우와 객호로 나눠서 이거 틀렸죠? 주우의 자력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눴다. 맞죠? 그래서 이걸 주객호제라고 해요. 주객호제라고 하는데 자, 주객호제는 이게 이제 송나라 때부터 시작된 거는 아니에요. 이건 당나라 때부터 이제 주객호제 관련돼서 이제 했는데 요 부분은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호는 원래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주호, 객호는 다른 지역에 건너온 사람을 객호라고 했죠. 근데 이게 송나라 때부터 의미가 좀 달라져. 예. 그래서 주호는 뭐냐면 나름대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토지. 그래서 이때 토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주계층도 있고 그다음에 소작농이지만 일부 토지를 갖고 있는 소작경 자작농도 있겠죠. 그래서 요걸 따라서 토지 소유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제 뭐냐면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보통 1, 2등급은 이제 지주계층, 형사유계층이고 3등 계층은 이제 뭐냐면 약간 이제 자기 토지만 갖고 있는 자영농이고 4,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토지도 있지만 자작농이면서도 남의 토지를 이제 뭐냐면 또 겸작하는 소작농이 있죠. 자기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일단 가지고 있으면 뭐냐면 이게 주호가 되는 거고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객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송나라 때는 주로 이 주호가 일종의 세금 부과 단위였어요. 세금 부과 단위였다. 그래서 이제 이 주호를 대상으로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자. 9번. 자, 밑줄 친 기획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 당시 송나라 때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조정이 고도에 있을 때
실로 동남 지역의 제부가 위존했는데 오중 지역은 또한 동남의 근거다. 자, 조정이 고도라는 건 예전의 수도라는 거야. 요거는 이제 볼 수 있듯이 요게 이제 이 자체가 이제 뭐냐 송나라 문헌이거든요. 송나라 문헌과 관련된 내용인데 송나라의 이제 동경몽화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동경몽화론에 관련된 내용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 동경이라는 것은 예전에 개봉을 의미하죠. 개봉 또는 변경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변주 이렇게 이제 있는데 다 개봉을 얘기해요. 카이퐁을. 그래서 이 카이퐁을 동경이라고 했어. 그래서 고도가 있으면 예전의 수도니까 북송의 수도는 동경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동경몽화를 썼던 맹원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중에 남송의 피신 가서 이제 썼던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고도는 이제 빼앗긴 수도 개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정이 개봉했을 때 실로 동남 지역의 제보에 유지했는데 이 동남 지역이라는 것은 여기 중국에 보면 양쯔강의 이쪽 지역이죠. 오늘날 절강성, 안희성 이런 지역이죠. 지금도 경제가 발달된 지역인데 이때도 경제가 되게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냐면 중부라고 하죠. 세금을 집중적으로 징수하는 곳. 예,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존했는데 오중 지역은 또한 동남의 근거다. 그래서 오중 지역이 동남의 근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동남 지역이고 이랬는데 오중 지역이 또 동남의 근거다. 그래서 동남 여기 있고 오중 지역도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양쯔강 하류 지역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주, 항주, 상주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성하다. 이만 유명하죠. 이쪽 지역이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곡창지대였어, 또 여기가. 물론 이제 이 송나라 때 곡창지대는 명나라 때 여기 홍강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죠. 호강이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년이 된다. 이때 명나라 때고 사천 지역은 나중에 청나라 때 이제 사천 지역 옮기죠. 원래 하류였다가 중류, 그다음 상류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하여튼 송나라 때 그 당시 곡창지대는 여기였다. 양쯔가 가지고 명나라 때 곡창지대는 요 양쯔가 중류였고 그다음에 저쪽 그 사천성 일대가 이제 뭐냐면 청나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천자가 이만에 머물려고 할 때 머물려부터 행정, 재정, 군정 및 사방의 조세 운송 및 역참, 군대 이동, 상인의 물류 이동이 이 길을 통해서 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대운하의 일종이겠죠. 이만이라는 곳은 뭐냐? 이만. 이만은 이제 오늘날 말하면 항주죠. 항주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면 관련된 것들을 이제 풀어볼게요. 자, 기획에서는 개봉에서는 와자 또는 와사라고 불리는 오락시설이 밀접한 구역이 여러 군데 있었다. 예. 그리고 맞죠? 그래서 와자, 와사 같은 오락 그 시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와자, 와시는 그 당시 변화가요. 그래서 청명상화도나 동궁몽화도에 의하면 수도 개봉에는 대도보다 이렇게 상당히 줄비하게 이줬고 그 중에 기생 그 술집이나 주점, 다방 그 만두 파는 포자, 어물상, 약국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그 거리의 악건이 뭐냐면 군안이라고 부르는 공연장인데 여기 작극, 인형극, 공예, 마담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와자에 이런 것들이 몰려 있었고 그 중에 구단의 공연장이라는 곳에 작극이나 인형극, 공예 이런 것들 만담 같은 걸 했다. 마담의 만담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변화가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동남 지역의 제보, 아까 양쯔강 하류 지역이었죠? 1조 편법을 통해서 국가 재정에 재정을 충당했다. 이거 맞을까요? 자, 요 동남 지역의 제보는 저 양쯔강 하류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양쯔강 하류 지역은 송나라 때 제일 뭐냐면 곡창지대였잖아요. 그래서 1조 편법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충당했다. 이거는 요거와 관련돼서 아니죠. 요거는 명나라 때 얘기해요. 1조 편법은 송나라 때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건 맞긴 맞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뭐냐면 요 사료가 있었던 송나라하고는 아니에요. 여기는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을 보면 자 우전 혹은 위전이라고 불리는 농지의 개간이 뒷받침했다. 맞죠? 그래서 양쯔강 하류 지역은 이 소주와 항주 그 지역은 요 지역 자체가 호수나 아니면 이게 저택지들이 많아요. 호수나 늪지들이 많고
이 호수를 잘 이용해서 이제 만든 것이 우전이나 위전이야. 예. 그 우전과 위전은 여기 양지가 하류가 있으면 이게 호수가 많잖아요. 이런 호수들을 이제 막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모내기를 하는 거죠. 씨를 뿌리고. 이게 이제 우전과 위전이다. 그래서 양지강 하류에 있는 이런 하천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습지를 이용해서 만든 그 뭐냐면 논을 우전, 위전이라고 한다. 수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위전. 자, 그러니까 니은을 보면 니은은 이제 이만이죠. 청명상어도의 배경이 됐던 도시다. 청명상어도의 배경이 됐던 도시는 여기가 아니죠. 이 고도인 개봉 관련된 거야. 네. 그래서 이만은 오늘 항저이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이 없고 청명상어도는 이제 금나라 쪽에서 남성을 피난갔던 장택단이라는 사람이 항저의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청량제 개봉의 모습을 그린 거야. 청량제의 개봉의 그림을 그린 모습이다. 근데 장택단이 이제 장택단 아니 발음이 좀 되네. 장택단의 청량산화도는 두루마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쫙 퍼지면 100m가 넘거든요. 그래서 개봉을 변화를 사이에 두고 교회 신의 시가들을 아주 순서대로 그렸어요. 그래서 청명상화도는 꼭 외워주세요.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죠. 교과서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답이 이게 보니까 오는 것이니까 디귿과 디귿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자, 이거는 이제 당나라 때 관련된,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역사서 관련된 내용이에요. 가끔 2, 3년마다 중국의 역사학과 관련된, 화학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고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보통 중국 사학사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어, 공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보다는 좀 깊게 나오면요. 중국 사학사라는 신승하 교수님이 쓴그 책에서 나와요. 고려대학교 출판부에 있는 책인데 여기에서 자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나와. 좀 어렵게 나오면.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시간 되실 때마다 좀 한번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중국 사학사 관련된 내용, 사학사 책을. 자, 문제를 풀어보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가는 황제는 진, 제, 주, 다섯 왕조에 모두 완비된 사서가 없음 말고 여러 학자들에게 명하여 이를 분담을 편찬케 하였으며 비서감을 하여금 총괄하겠다. 이렇게 있죠. 이때 황제는 누굴까요? 황제는. 황제는. 여긴 당태종이에요. 그래서 당나라가 등장하고 나서 그 앞에 있는 역사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수하 역사는 당연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진제주는 뭐 어떤 거야? 이거는 저 위진남북조 남북조 관련된 역사죠. 예. 그래서 보통 진제는 이제 보통 어떤 나라요? 되게 송제 양진 아시죠? 남조에 요 양나라와 제나라와 관련된 내용이고 양나라 아니 제나라와 진나라 관련된 거 송제 양진할 때 제와 진을 관련된 거고 주나라는 이제 국주 네, 국주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다섯 왕조의 책들이 예전에 정비가 안 됐어. 원래 수나라가 그걸 해야 되는데 수나라가 그걸 정리하려고 하다가 망했잖아 금방. 그래서 그 정책이 그대로 당나라하게 계승이 됐어요. 예. 그래도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런 역사책들은 예전에는 수 이전까지는 개인이 정리했거든. 개인이 전에 있었던 왕조 역사를 쭉 정리를 했는데 수나 때부터는 뭐냐면 국가가 직접 개입해요. 이때. 그래서 수 문제 때 사찰을 금지하고 국가가 전에 왕조의 역사를 정리한 간찬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위진남북조 관련된 사설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수한테 그대로 망했잖아. 수나가 금방 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나라가 수나라 제도를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간찬사설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앞에 있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역사를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태조는 수나의 간찬 제도를 그대로 발전시켜 역사 편찬 기관으로서 비서성을 이제 두고 이게 나중에 문화성으로 더 옮기게 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비서감이라는 것은 비서성 밑에 있는 그 관리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문화성으로 나중에 바뀌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초창기 때 얘기인 것 같아.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간찬사서의 기틀을 마련했던 것은 수를 거쳐서 당나라 때, 당태종 때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때 이제 사관의 지위도 이제 좀 우대를 했죠. 그리고 재상이 국사를 감수하는 감수국사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 단위의 국사를 편찬할 때 재상이 와서 이거 감시하는 거야, 감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수국사제도 때문에 일종의 사관의 어떤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예전에는 민간이나 가문차 자체에서 이제 역사를 썼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발천 사기 보면 막 한무제에 대한 비판도 막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사찬사도기 때문에. 근데 이 간찬사도 바뀌고 간수국사제도가 이제 시작되면서 재상이 와가지고 맨날 이제 책 보고 편집하는 거 보고 관리 감독하니까 도저히 비판적인 내용들 쓸 수가 없죠. 뭐 쓰더라도 아주 소극적이거나 몇 마디밖에 못하고. 그래서 사천 간서보다는 이런 국가의 어떤 그 역사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거의 획일화시켰다. 그런 문제점을 발생을 시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나를 볼게요. 나는 그는 새로운 체제의 사서를 편찬했다. 자, 이 사서는 사전에 종류별로 표제를 단 편을 만들고 각 편마다 관련 내용 연원 순서대로 배열했다. 이 체제는 각 사건의 원인과 발달, 전개 과정과 결과 및 영향을 일관되게 보여준 장점이 있다. 자, 사건별로 역사서를 이제 편찬하는 것이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건 기사본말체죠. 자, 기사본마체는 사건 중심의 역사서야. 사건 중심. 그냥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체제의 사설을 편찬했다는 건 기사본마체를 처음으로 썼던 사람이 누구냐는 묻는 거죠. 이때 그는 누굴까요? 이 그는. 이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남송시대 원춘한 사람이 있어요. 원춘. 이 원춘한 사람이 그 기사본마체를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앞에 사마강의 자치통감 있잖아요. 자, 이 사마강의 자치통감을 사건별로 다시 재정리했어. 그래서 편찬을 해갖고 기사본마체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통감 기사본마라고요. 그래서 주의가 사마강의 자치통감을 강목체로 편찬을 한 것이 통감 강목인데 말해서 요거는 다시 원추는 그 자치통감을 사건별로 재정리했어. 그래서 통감 기사본마라고 최초의 어떤 기사본마체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기사본마체는 그 19세기 때 연료실 기술 있죠. 연료실 기술. 자, 요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해나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이제 보기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간은 이로 인해 정사 편찬에서 창의성과 비판 의식이 약화됐다. 맞죠? 그래서 간찬사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감수 국사제를 통해 재상에 와서 매일 관리 감독하니까 자연 글쓰 그 뭐냐면 자유롭게 이제 뭐 비판할 수도 없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통제가 놓여지면서 역사 왜곡 형성도 많이 나고 창의성과 비판 정신이 많이 상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가 보면 이형제 이유라는 것은 이제 당태종을 얘기해요. 이후 역사 이론은 사통이 편찬됐다 이렇게 되는데, 자, 사통은 이제 그 언제 편찬되면 당태종 이후에 710년에 유지기가 사통을 썼어요. 사통. 사통은 중국 역사 최초의 체계적 역사 이론서야. 그러니까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역사 이론을 다루는 거야. 역사 이론. 그래서 여기에서 유지기는 간찬사서를 비판하면서 역사는 개인이 편찬하여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답이 맞죠. 여기 됐고 그다음에 나는 이 사서는 대일통과 의리의 중앙점을 뒀다. 자, 대일통을 이제 강조하는 거. 대일통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공자가 말한 거거든요. 공자. 그래서 이 세상 천하는 하나 통일해야 된다. 이게 공자가 말한 대일통 사상이야.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공자가 춘추에 있어. 춘추. 응. 춘추에 있는 역사관이다. 그래서 대일통 사상은 춘추 전국시대 분열상을 극복해서 천하는 한 사람이 통치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 사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춘추에 있는 내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사설을 토대로 단대사를 다룬 사서가 처음 출hiện 보통 시기별로 역사책을 나눌 때 통사가 있고 단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오제 봉기부터 해가지고 무제 때까지 오늘날 이제 그 한무제 입장할 때는 근현대사까지 다 다루는 통사지만 나중에 25사인 그 사기를 제하고 25사 중에 사기를 제하고는 나머지는 다 당대사야. 당대사. 그래서 그 한 왕조만 달아. 한 왕조. 사기를 제하고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여기 자치통강 그 뭐냐면 이게 뭐예요? 아까 전에 그 원주의 통강 기사본만이잖아요. 사마강의 자치통감은 이거 단대사의 통사예요. 통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통강 기사본말도 형식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냐면 기사본말치지만 시기를 다루는 범위를 볼 때는 이건 통사예요. 통사. 예, 통사이기 때문에 일단 틀려. 그리고 단대사는 사서가 처음 출현했다. 그럼 최초의 단대사는 뭘까요? 최초의 단대사. 이거는 그 BC 5세기에 쓰여진 춘추죠. 춘추. 춘추는 우리가 보면 공자가 쓴 춘추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춘추 말기 때부터 이 춘추는 역사책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공자가 쓴 건 노춘추고요. 그 외에 위춘추, 뭐 제춘추 등 나라마다 다 춘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건 노나라 춘추야. 그래서 노나라의 단대사만 적어놓은 거야. 노나라 한나라 역사만. 그렇기 때문에 이 단대사는 처음엔 노춘추다. 이렇게 보니까 춘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통강 기사본말체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치통강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통사체제고 그 다음에 역사 편찬체제에서는 통강 기사본말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대사가 통사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틀렸죠? 답이 1번이 되죠. 기읍과 니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안사해난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안사해난과 그 다음에 절도사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